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교육학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5년도부터 21년까지의 출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수법과 평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시험이 어, 그 5월 초에 있을 텐데, 예. 아마도 이 비디오가 그 2022년도 시험 전까지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자,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예.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보실 때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이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든가 수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듣고 이제 알 수 있죠. 예, 근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하면은 끝난 건지 시작한 건지 뭐 이게 좀 애매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대 행동과 수행 기준을 반복해서 명시한다. 자, 내가 이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걸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학생들이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부적합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즉시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거를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개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놔두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지도를 할 때,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태권도 학원 운영하신다든가, 뭐 어린이 체육 그 시설 이런 걸 운영하실 때 어린이들이 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지 맘대로 가는 애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배고프다고 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수업의 분위기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예, 물론 뭐 그걸 뭐 윽박 지르고 뭐, 혼내고 이럴 순 없지만, 그걸 놔두면은 딴 애들도 이제 보고 옆에서 이제 느끼겠죠. 아, 이 선생님은, 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도 뭐라고 안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든가, 예, 뭔가 피드백을 줘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군 하면서 이제 애들도 그, 잘 행동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예, 이건 이제 다른 문제로 나왔던 건데, 체육 지도 방법의 교수 전략은 학습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쳤을 때, 다음 중, 어, 학습 환경 조성과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해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이 위에 세 개에다가 마지막에다가 예, 체육 지도 방법의 교수 전략은 지도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도자가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작성해야지 잘 가르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지도자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작성해야죠. 예, 물론 뭐 지도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은 학습자는 일종의 고객이니까 예, 학습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의 내용 지식 이게 그 체육에서 말하는 이제 인지적 그 영역에 해당하겠죠. 나중에 나오지만 예, 내용 지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게임 분류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뭐 영역형이 있고 뭐 네트형이 있고 벽형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구별이 되잖아요. 그 게임을 스포츠를 자,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통해서 같은 범주의 스포츠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일반적인 움직임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축구와 농구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는 다른 종목입니다만은
비슷한 요소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패스를 주고 찬스를 만드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른 종목이지만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시간에 농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농구를 가르치면서 축구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요, 타 종목 전술 전략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같은 범주 내에서.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물론 뭐 다릅니다만은 전문 분야가 다 있고 다른데, 그래서 이게 특히 어렸을 때는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다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증진,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내용을 잘 알고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자,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습 과제에 전달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자, 이걸 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모르면 못합니다, 이거. 예. 모든 학습자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대형을 갖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학생이 많아서 10줄로 쭉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뒤에 있는 학생은 앞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앞에 있는 학생들은 좀 앉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야를 좀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어, 이 보고 듣는 데에 적합하게 그 대형을 짜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은 학습자에게는 구체적인 언어로 해야 한다. 이게 그 가르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그 분야에서만 쓰는 그 은어, 이런 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약자라든가 이런 거, 알파벳 약자 이런 거, 그러면은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기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흥미를 잃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적은 학습자들은 참 나는 이걸 알지만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쉬운 말로 알려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 학습자에게는 매체 등을 활용한다. 특히 어린이들 가르칠 때 주의하셔야 할 건데 집중력이 그 떨어져요. 어른에 비해서. 그리고 잘 참지 못하잖아요. 지겨운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든가 계속 혼자서 선생님 혼자 떠든다든가 이러면은 몸을 막 비비 꼬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러죠. 땅에다 그림 그리고 애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재밌는 뭐 책을 보여준다든가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시범을 보인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채롭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단서가 너무 많으면 어떻다? 좋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학습 단서도 있고 목표도 있고 요령,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게 너무 많으면은 예, 집중력이 떨어지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딱 뭐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오늘 할 거는 뭐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거 하고 이거야. 그러면은 기억이 딱 나죠. 그렇지 이거 한다고 그랬었으니까 아까 하나 했으니까 이제 두 개 남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 단서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시험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약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학습 모형, 이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게 있냐,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보면은, 이해 중심 게임 수업. 이게, 이게 이제 그 수업을 마치 게임처럼, 그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임처럼 만들어서 하는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직접 교수 모형. 이거는 제일 흔하고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 전통적인 수법이죠. 이게 올드스쿨이죠. 예. 우리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예, 그 가르치시면 그걸 다 받아 적고 요즘도 뭐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예, 교사가 설명하고 또 시범도 보이고 예, 뭐 평가도 선생님이 하죠.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예, 거의 뭐 왕입니다. 선생님이.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15-19라고 돼 있는 거는 2015년도 19번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한번 진짜로 실제 문제를 어떻게 나왔나? 자, 그 다음에 탐구 수업 모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음, 움직임 문제, 그러니까 체육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답을 찾는 어떤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교수 모형에 비하면 훨씬 학생들의 그 재량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모스턴의 그 교수법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도 발견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A부터 그 K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F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한 20분 있다 얘기할 텐데 아닙니다. 40분 있다 얘기할 텐데 그 그 중에서 K 중에서 F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개 했죠. 이해 중심 게임 수업, 직접 교수 모형, 그리고 탐구 수업 모형 이런 게 있었고 또 있어요. 자, 협동 학습 모형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18년도에 뭐 2번 나왔고 그 밖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협동 학습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뭘 이제 추구하냐면은 긍정적인 팀 관계를 격려한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협동하면서 그 팀원으로서 그 학생들의 역할을 격려한다는 얘기죠. 그 하라고 더 부추기는 거죠. 또 상호작용 기반 개인 책임감 증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면서 책임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팀이 안 굴러간다. 뭐 이런 그 사명감, 책임감. 자, 그리고 자아 존중감 개발. 그걸 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늘어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보람 있다. 뭐 이런 자아 존중감.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 셀프 에스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그렇죠. 같이 하다 보면 친해지겠죠. 예. 여러분, 그 대학생 여러분들은 그 팀 과제, 그룹 과제, 그거 하다가 뭐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학습자를 팀으로 나눠가지고, 과제를 분배하고, 또 다른 팀을 어떨 때는 가르치게도 합니다. 뭐,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협동 학습 모형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뭐였냐면은 팀 내 개인 간의 경쟁을 도모한다. 어, 이름이 협동인데 경쟁을 도모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 안에서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모형 자체의 목표는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잘 해봐라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거기 느닷없이 팀 내 개인 간 경쟁을 도모한다 이렇게 딱 쓰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죠?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 모형에 그 관한 이론으로서 슬레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학습자가 팀 과제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제 말했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시험에. 다음 중 슬레빈이 말한 모든 학습자가 팀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교수 학습 모형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은 1번 직접 교수 모형, 2번 협동 학습 모형, 3번 탐구 수업 모형, 4번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형. 답은 협동 학습 모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죠? 예. 자, 그다음에 자, 몇 개 더 있어요.
스포츠 교육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뭔지 알기 쉬운 게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는 거는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그 한 시즌 동안 어떤 리그를 조직해서 그 안에서 선수 혹은 그 운영, 심판 뭐 이런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시즌을 다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예, 그런 거를 권장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스포츠인으로서의 문화와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1년 동안 그걸 다 해보면은 마치 무슨 인턴십을 한 것처럼 예,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겠죠. 아, 단순히 내가 지금 체육을 뭐 체육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리그를 한번 그냥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게 심판들도 고충이 많네. 내가 선수 때는 몰랐는데 아 이거 심판 욕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학생들은 뭐 그 행정 일을 하면서 아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은 스포츠 교육 모형에 6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6가지 요소가 뭐냐면 소, 시즌 팀 소속, 예. 그리고 공식 경기, 이벤트, 기록, 축제화 이렇게 6개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3가지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좀 이런 문제는. 근데 어, 그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았으니까 한 시즌을 토탈로 예, 진행해 보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6가지 요소는 이런 게 있었다. 예,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죠.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수업 모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스포츠 교육학도 미국이나 뭐 그 서양의 이론이 많아요. 대부분 모스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론을 개발해 보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그 최희창 교수님이란 분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동료들 이런 분들이 그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하나로 수업 모형이라는 게. 이름도 벌써 하나로 딱 그 우리나라 이름이잖아요. 순우리말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보면 이제 기법과 신법이 있어요. 그 기법이라는 거는 체육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신법은 그 뭐 인성이나 심리, 마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그 전인성, 그러니까 전인 교육 뭐 이런 걸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14번 문제로.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 왜 이게 시험에 나왔을까요? 시험 문제로. 예.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그 전공 교수님들이 날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의 스포츠 교육학 전공 교수님들이 낼 텐데 그 중에는 이 모형을 개발한 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개발하고 만든 모형인데 시험에 내고 싶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해에 어떤 분이 시험을 내는지는 몰라요, 저는. 예. 알면 안 되죠, 당연히. 예. 모르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시험 출제위원이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언제나. 예. 바닥이 좁으니까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실제로 나왔었고. 예.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적었는데 개별화 지도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슨 뭐 동료 교수 모형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 빠뜨렸는데 한번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체육 교육 전반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매칠러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모형이 이제 체육 수업 모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심신일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거죠. 예. 기존에는 그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체육교육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인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로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심신이론론, 이 체육 프로그램을 짤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정의적 영역이 있고, 인지적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심동적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밑에서부터 해볼게요. 심동적 영역이 일단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은 일단 몸에 관한 학문이고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적인 것, 신체 능력, 움직임 이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전히 체육에서 그게 체육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이제 심동적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빨리 뛸까 이런 거 있죠. 민첩하게 움직일까 이런 거를 이제 키우는 게 심동적 영역인데, 자 이게 다냐 이거예요. 아니죠. 예전에는 여기서 끝났는데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체육 학문화 운동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예. 그 움직임의 능력을,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은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죠. 뭘 알아야 돼, 하여튼간 사람이 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스포츠에 대한 지식, 이론, 개념, 그리고 규칙과 전략 같은 어떤 그 학문적인 영역, 그걸 이제 여기서 인지적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의 영역이죠. 아는 거예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인지. 그래서 그런 영역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심동적에서 인지적으로 확장을 했죠, 영역이. 예. 정의적 영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얘기부터 합시다. 블룸이라는 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 보시면 블룸. 블룸은 인지적 영역을 6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2020년도에. 그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인데, 이걸 뭐 순서를 뭐 외워야 되냐? 글쎄요. 이거 뭐 글쎄 외우라고 뭐 여러분한테 뭐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뭐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 지리라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지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뭔 개소리냐 이렇게 하실 텐데, 지식 이해 적용적, 지리적, 그 다음에 분석이죠. 지리적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례대로 지리적 분석이에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이니까. 그 뒤에 두 개도 있는데 그건 왜 안 하냐? 종합과 평가가 있죠. 원래 종합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안 외워도 압니다. 그렇죠. 뭐든지 종합해서 마지막에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순서를 뭐 찾으라고 할 때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 뭐 안 외워도 마지막에 뒤에 두 개는 종합 평가지 이렇게 되니까 앞에 네 개만 하자 이거예요. 앞에 네 개만 지리적 분석이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한다? 지리적으로 한다. 지리적 분석, 지식 이해 적용 분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이건 뭐 그 공부할 게 많은 분들은 뭐 굳이 외우지 마시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동적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으로 확대했어요. 갔어요. 체육이 예전에는 몸만 쓰는 거였는데 공부도 해야 돼. 규칙도 배워야 되고 이 스포츠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뭘로 가냐면 정의적 영역으로 가요. 이건 뭐냐? 태도, 인성, 감정, 가치, 동기부여 등 관련. 그러니까 이게 체육을 공부함으로써 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예의 발라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어유
우리 철수가 갑자기 요즘에 인사를 잘하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면 인사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대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철수, 어? 인사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예, 태권도 학원에서 관장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그래? 아유, 착하다. 이런 게 이제 정의적 영역이죠. 태권도 학원에서, 도장에서 그 발차기, 이런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예,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 되고, 친구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걸 배운 거죠. 그게 정의적 영역이에요. 예, 태도, 인성, 감정, 가치, 동기부여 같은 것들. 예, 정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철수는 반대항 배구 시합에서 동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 이 진술은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답은 정의적 영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적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동적 영역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이러다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제가 시험 문제 낸다면 심동적 영역은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체육에서 당연한 거예요. 예, 체육에서 기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 값이에요, 이건. 그런데 체육을 배우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애가 착해져. 예의 발라져. 친구들하고 잘 지내.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체육의 효과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정의적 영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의적 영역. 예. 꼭 정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예. 프로그램 지도 계획 시 주의사항 이런 거, 뭐 생활체육이나 뭐 학교체육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짤 때 뭘 생각해야 되냐? 목표를 명확하게 써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는 뭘 할 거냐, 뭐 이거죠. 여러분 대학교 수업할 때 보면은 강의 계획서에 보면 학습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다 마찬가지죠. 내용의 범위와 계열성, 뭐 어디까지 할 거며, 뭐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예, 평가 절차,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몇 개를 해야 뭐 몇 점이다 뭐 이런 거. 예. 목표 달성 상태, 능력 명시, 목표 달성 여부 검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뭐 몇 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미리 해놔야 나중에 가서 학기말 다 돼가지고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미리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엔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루뭉실하게 대충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불만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아까는 난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환불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할 구성 요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거예요. 목적, 목표, 내용, 장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르신 탁구 뭐 3개월 동안 강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럴 때 장소는 어디입니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의 뭐 중구청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구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걸 테니까 대부분 중구에 사실 테고 그 장소는 중구에 있는 어떤 장소 중에서도 특히 누구나 오기 편한 곳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험에 무조건 최신 시설로 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접근성이 더 중요하죠. 생활체육에선 특히 최신 시설로 해야 돼가지고 무조건 뭐 새로 지은 데를 찾다 보니까 뭐 버스 타고 30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불편하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산이 얼마가 드나 이런 거 다 고려해야죠. 대관비, 장소 대여하는 비용, 용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인건비, 강사는 몇 명을 뽑아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홍보비, 뭐, 그쵸. 구청 홈페이지로 할 건지 아니면 포스터를 붙일 건지, 현수막을 길거리에다가 걸 건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야 되고요. 홍보, 홍보는 시대에 적합하고 다양한 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무슨 그 어르신 대상 탁구 강좌라고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들이 보는 매체나 이런 게 그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어, 생각해야겠죠.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그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 유튜브에 그 수우파 뭐 힙합 관련 동영상에다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에 적합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조금 다른 얘기죠. 이제 학습자 관리 기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교육 혹은 뭐 일반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뭐 애나 어른이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관리를 해야 되나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행동 수정 기법이라고 해요.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그 학생 혹은 선수 혹은 참여자들이 그럴 때 어떻게 이걸 고쳐주냐 이거죠. 수정한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보상 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이 용어와 사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다음 중 학습자 관리 기술 중 행동 수정 기법에서 그 용어와 사례가 맞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보상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어로 이제 reward cost라고 하는데 코스트라는 게 비용이잖아요. 뭘 이렇게 돈이 까지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 손해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체육복을 입지 않고, 뭐, 체육 시간에 나타났다 그러면, 벌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아유, 체육복 한 번 안 입고 갔더니 점수 깎였어. 뭐 이러면서. 예, 다음에는 잘 입고 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목표는. 그리고 토큰 수집. 이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점수나 스티커 등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 무슨 뭐 중국집이나 치킨집 이런 데서 예전에 보면은 배달시킬 때마다 스티커 뭐 한 개, 두 개씩 줘가지고 그거 20개 모으면은 뭐 하나 서비스로 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너무 옛날 사람 티가 나고 요즘 예로 들면은 그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런 거 그거 뭡니까? 여러 번 온 사람한테 나중에 뭐 연말에 선물을 주죠. 뭐 다이어리를 주든가 뭐 텀블러를 주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 토큰 수집이라는 거는 그 잘하는 행동을 하면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보너스를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토큰 수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토큰 이코노미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적극적 연습. 이게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 거라 좀 번역이 약간 어색한데, positive practices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 안 했어요. 이제 잘못을 한 학생한테, 뭐 선수한테, 그만큼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장비를 안 치우고 그냥 사라지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은, 야, 너 지난번에 정리 안 하고 갔으니까 이거 오늘, 이거 치우고 가. 이렇게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적극적 연습에 해당하고요. 다시 오면 나섰던 거예요, 이게. 2020년, 2017년. 퇴장. 이건 좀 말이 좀, 험악한데,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그 작전 타임을 부른다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위반 행동을 했을 때 벌칙으로 일정 시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유치원 이런 데서 어린이가 이제 말을 안 들었을 때, 뭐, 그 어린이를 뭐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안 되니까, 잠깐 이렇게 저쪽에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타임아웃, 그런 걸 타임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뭔가 이렇게 느끼겠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벌을 받네? 이러면서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예,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 타임아웃의 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게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상처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행동 수정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보시다시피 17, 18,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음 코칭 시 고려사항. 이건 뭐 코칭뿐만 아니라 뭐 체육 수업이라고 해도 되고 예.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당연히 학습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기능 수준이라는 거는 초보자와 숙련자 같은 걸 말합니다. 뭐 수영 레슨을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물개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예, 당연히 그 레벨에 맞게 가르쳐야죠. 예, 그런 거고 인지적 능력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죠. 그 경기나 스포츠나 그 행동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뭐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걸 감안해서 가르쳐야죠. 예. 감정 코칭 능력, 특히 이제 어린이들, 네, 이 슬픔이나 이런 걸 자제를 잘 못하잖아요. 예, 뭐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거, 아픔 이런 거를, 예, 그것도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요인이죠. 신체 발달. 이게 이제 어떨 때는 그 같은 학년에서도 예, 어떤 학생들은 키가 굉장히 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발달이 좀 늦어서 적고 이럴 때 예, 그런 것도 약간 감안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체육 수업을 할 때 그 기여 행동이 있고 비기여 행동이 있고 간접 기여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예, 이렇게. 일단 직접 기여 행동부터 할게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해서 안 써놨습니다. 뜻을. 예. 이거 뭐냐면은 그냥 수업을 말합니다. 수업 내용, 직접적인 수업의 내용. 예를 들어서 체육 수업을 하는데 농구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야 얘들아 드리블이란 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드리블을 하면서 어? 이 세 발짝 공을 잡은 채로 세 발짝 이상 걸으면은 반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범을 보이고 이런 게 다 직접 기여 행동이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직접. 예. 이건 뭐 쉽게 아시겠죠? 직접 기여 행동의 뜻.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간접 기여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죠. 이거는 수업의 내용에 해당하긴 하는데 예. 직접적인 그 티칭의 내용은 아니고 어, 예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부상 학생을 돌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구를 시켰는데 예, 하다가 어떤 애가 발목이 삔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얼음 찜질을 시켜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선생님이 예, 응급 치료를 예,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이거는 사실 그 농구를 가르치는 행위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수업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학생이 다쳤는데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처치는 해야 돼요. 예, 이런 거는 간접 기여 행동으로 봐요. 그래서. 그리고 파손된 설비 수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니스 수업을 하는데 예, 네트가 뭐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를 빨리 이렇게 고쳐 놓고 다시 수업을 한다. 그럴 때 그 고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간접 기여 행동으로 본다는 얘기죠. 파손된 설비 수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직접 기여 행동과 간접 기여 행동. 예. 그러면 비기여 행동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더 수업과 상관이 더 없는 거예요. 예. 길 안내. 이거 뭐냐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죄송한데 여기 교무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의 역할은 사실 그 사람을 안내하는 게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 절로 가셔가지고 저 왼쪽 건물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수업을 하죠. 예.
그러면은 이 길안내 행위는 이거는 수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여를 안 했으니까 비기여 행동이죠. 예. 그리고 체육 수업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려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예. 그래서 수업 중지. 야 15분 동안 저기 민방위 훈련 해야 되니까 잠시 수업 멈춘다. 예. 그리고 15분 동안 훈련을 했어요. 이것도 수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이것도 비기여 행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끔은 비기여 행동하고 간접 기여 행동하고 좀 헷갈리는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체육 수업은 아닌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학부모 상담은 비기여 행동인가요? 간접 기여 행동인가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체육 선생님인데 뭐 담임 선생님인데 그 어떤 학생이 좀 요즘에 그 학업 성취도가 좀 낮고 약간 좀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면담을 했다 이거예요.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기여 행동일까요? 간접 기여 행동일까요? 직접 기여 행동은 아니겠죠, 당연히. 직접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간접 기여 행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되진 않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간접적인 행동이니까 간접 기여 행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여기 안 한 게 있었네요. 상규적 행동.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뭐냐면은 상규라는 게 이게 말이 한자가 좀 어려워서 그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 이 상자는 항상 한다는 뜻이 그때 상자예요. 그리고 규는 규칙할 때 규자니까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하는 규칙 같은 행동이란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근데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늘상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예로 나온 게 도구 설치 및 정리. 이게 체육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띰틀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띰틀하고 그 매트리스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거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가져와야 되고 깔아놔야 되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또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가끔 막 물 마시러 막 갔다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때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수업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럴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할 거냐. 이게 이제 상규적 행동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과제 참여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스포츠 지도 활동 중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과제 참여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답은 상규적 행동 이렇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거. 자, 다음. 자, 경기 운영 방식. 이거 재밌는 건데 이건 여러분 이제 스포츠 뉴스 보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토너먼트와 리그. 예. 이건 잘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이게 보시면은 일단 리그와 토너먼트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리그는 이렇게 그 모든 팀하고 한 번씩 다 하는 거고 토너먼트는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해가지고 돼 있는 건데 일단 종류에는 리그에는 통합 리그가 있고 조별 리그, 스플릿 리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통합 리그는 글자 그대로 리그에 속한 모든 팀들하고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통합 리그의 장점은 그 모든 팀하고 경기를 다 하니까 굉장히 뭐 공평하죠. 그리고 이게 뭐랄까 그 전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잘못하면 경기력의 편차가 심해져서 그 리그 중간쯤 되면은 벌써 떨어져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1등도 못할 거 뭐 대충 하자 이런 팀들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프로야구 이런 데서 뭐
여름쯤 되면은 벌써 이제 떨어져가지고, 에이, 어차피 올해는 틀렸으니까 그냥 꼴찌하고 내년에 좋은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뽑자. 이런 그 영어로 얘기하면 탱킹, 예, 이런 팀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순위 고착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위가 이제 한번 형성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미가 없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야 재밌는데,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통합리그는. 조별리그는 그 조에 있는 팀들하고만 모두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월드컵, 예, 월드컵 축구가 이제 조별리그잖아요. 조별리그를 한 다음에 그 통과한 팀들끼리 나중에 토너먼트를 하죠. 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H조에서 상대팀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인데 이 세 팀하고 다 한 번씩 합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나서 상위 두 팀 혹은 뭐 3위 팀까지, 예,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거죠. 뭐. 조별리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아시겠죠? 스플릿 리그라는 거는 상하위 리그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 리그가 K리그가 전형적인 스플릿 리그죠. 뭐 K1, 2, 3, 4, 5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 토너먼트도 의외로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토너먼트는 녹다운 토너먼트예요. 이건 뭐냐면은 지면 탈락입니다. 그냥. 예, 무조건 지면 탈락이에요. 예. 그래서 우승팀은 어떤 팀이다? 한 번도 안 진 팀이 우승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도의 장점은 뭐예요? 이게 아싸라죠. 아니, 표준어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그냥 뭐 심플하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그래 무조건 이기면 돼. 그냥 뭐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지면 탈락이야.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단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강팀이라도 대진운이 나빠서 첫 판에 떨어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의외성이 많죠. 그래서 예, 그게 뭐 매력이자, 예, 맹점인데, 그래서 우승팀 외에는 순위 산정이 어렵다 이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고, 스플릿 토너먼트는 약간 다른 거죠.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 수를 보장하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란 건지 영어인데 이게, 예, 쉽게 말해서 두 번 지면 탈락입니다. 예. 그 녹다운 토너먼트는 한 번 지면 탈락이고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두 번 지면 탈락. 그래서 패자 부활전이 있는 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왔었어요. 2017년도 5번 문제로 나왔었고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예. 하여튼간, 예, 나왔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측정과 평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약간 학술적인 내용이라 좀, 예, 잘 안 와닿는 게 있는데 일단 요 네 개를 먼저 봅시다. 예. 이게 그 평가의 양호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떤 평가가 이제 좋은 거냐, 좋은 평가냐, 잘한 평가냐라는 걸 할 때 이 네 가지를 본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는, 예, 신뢰도하고 타당도예요.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신뢰도는 이제 reliability라고 하고 타당도는 이제 validity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 하여튼간, 예,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이 평가나 측정의 값이 안정적이냐 이거예요. 정확한 것도 물론 있지만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어, 한 번 쟀을 때는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쟀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다르게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오는구나. 예, 이런 거를 말합니다. 신뢰도. 예. 타당도라는 거는, 예, 여기 세 번째, 측정하려는 내용 혹은 평가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예. 그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사격 하셨잖아요, 군대에서. 예. 사격을 하는데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발 다 맞췄습니다. 가운데다가 따다다다닥 10발을 다 맞춰가지고 아하하 역시 나는 명사수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가서 표적을 집어보니까 한 발도 안 맞은 거예요. 어씨 왜 이래 이거. 알고 봤더니 옆 표적에다 쏜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보면. 예,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모르고 옆 거에다 썼네. 이게 뭐냐면은 타당도가 매우 떨어지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예, 내 표적에 써야 되는데 내 표적에 안 쓰고 엄한 데서 쓴 거죠. 마찬가지로 그 측정이나 평가를 할 때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예를 들면은 예, 이 표적지 얘기가 이게 잘 와닿나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왼팔의 근력을 뭐 측정하는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뭐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왼팔의 근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오른팔의 근력을 측정해 버렸어.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타당도 제로죠. 예. 내 원래 평가 목표는 왼쪽 어깨의 근력을 평가하는 거였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모르고 오른쪽 어깨를 해버렸네? 아이, 그래도 오른쪽이니까 비슷하겠지, 그냥 합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타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타당도와 신뢰도. 예. 조금 어렵죠? 예. 객관도라는 거는, 어, 자, 채점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평가나 측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예. 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어떨 때는 코딩을 하기도 하고, 예. 코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서로 다른 채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뭐, 양이 많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 이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채점자 간에 어느 정도 이게 일치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예.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예, 그런 거고 실용도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데 예, 이거는 약간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검사 도구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 배우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예, 실용도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측정과 평가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들. 그리고 평가의 도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루브릭과 체크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떨 때는 같이 써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루브릭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표가 돼 있어가지고 표에 보면 이제 행과 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기말 페이퍼에 점수 매기는 방법을 써놓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글쓰기를 이만큼 잘했으면은 뭐 A 주고 B 주고 C 주고 이렇게 그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그런 표 같은 거를 말하거든요. 그게 루브릭이라고 하고 이건 아마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아니요 같은 식으로 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뭐, 뭐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헬스클럽에 뭐 안전도에 대한 무슨 점검표 이런 거를 할 때 뭐 바닥은 뭐 미끄럽지 않은가? 뭐 예, 아니요. 뭐 체크. 예. 조명은 뭐 적당한가? 예, 아니요. 또 환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뭐 이런 거. 예. 뭐 위험 요소는 없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체크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법과 면접법 이런 그 연구나 측정 평가 같은 걸 할 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관찰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적어 놓는 거죠.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면접은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어, 뭐 이외에 설문조사법도 있죠. 설문조사를 사실 제일 많이 쓰는데, 예. 그건 이제 양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고, 질적 연구에서는 관찰법, 면접법 이걸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예. 야,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 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예. 자,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모스턴이라는 학자가 그 정리한 그 교수법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의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혼자서 다 떠들고 채점도 다 하고 그냥 거의 왕처럼 예, 군림하는 수업도 있고 학생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심지어는 학생이 가르치게 하고 평가도 학생이 직접 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이론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들은 이 모스턴이 어떻게 왔냐면은 수업 활동이라는 것은 연속되는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전이 있고 하는 도중이 있고 또 하고 나서가 있습니다. 전과 중과 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예. 과연 학생한테 얼만큼 자율권을 줄 건가, 선생님이 얼만큼 개입할 건가, 뭐 이거죠. 그래서 의도, 행위,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건데 지도자와 학습자의 지속적,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보면은 마치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쫙 갈라져요. 예. 그래서 A부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작아서. 왼쪽에 A부터 끝에 K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요, 예, 지금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예. 이 왼쪽에 이 부분 있죠? 여기 A 부분. 예. 여기 A. 예. 여기 A가 있죠? A. 예. 이 왼쪽, 제일 왼쪽이 가장 선생님의 영향이 커요. 예, 선생님이 다 하는 겁니다, 이쪽은.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학생의 역할이 커져요. 예, 잘 안 그려지네요. 예, 지우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눌러버려가지고, 예, 조금 설명이 이상해졌는데, 자, A부터 K까지 있는데, 왼쪽이 가장 선생님의 영향이 크고, 선생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의 역량, 학생의 재량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 앞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상해졌는데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이 슬라이드를 죄송한데 그 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보시면은 1, 2, 3번은 다 아시겠죠? 말이 되죠. 그 4번을 보시면은 이게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답은 4번이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A부터 K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시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학습형까지.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 모스턴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처럼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가를 가지고 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제가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별 그 A부터 K까지 개별 형태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보시면 여기 위에 1번 문제 있죠?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 중 학습자가 인지작용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유형은 자 이런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부터 K까지 다 공부해 놓으란 얘기예요 이거. 예. 각오하란 얘기죠 이제 이거. 대충 공부해서는 점수 못 맞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막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은 뭐냐면은 H예요. 확산 발견형. 인지작용을 통해 해답 발견하고 학생이 교과 내용에 대해 발견과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A부터 K까지 다 외우란 얘기냐? 자, 글쎄요.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A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A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가 가장 선생님의 영향이 크고 K가 가장 학생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선생님이 다 하는 거예요. K는 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뭐예요? 사실상 홈스쿨링 같은 거죠. 학교도 안 나가요. 그냥 숙제도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중간이 이제 어려운데 아까 뭐라고 했죠? A부터 E까지는 기존 지식을 재생산하고 학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부터 K까지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한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B에 연습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연습형은 여전히 그래도 선생님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A에 가까우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학생이 있으면은
학생한테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선생님이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A에 가까우니까 왼쪽에 끝에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여기 5번 문제 보시면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연습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의외로 쉽지 않죠. 자, 1번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평가하게 한다. 야,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연습형은 B고 왼쪽에 거의 끝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예, 개별적으로 학생한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평가하죠. 1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맞고, 예, 3번, 4번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5번 문제도, 여기 5번 문제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뭔지. 예. 연습형이 뭔지, 어디 있는지, A부터 K 중에 연습형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면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옛날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예. 하지만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스터는.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왜냐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예. 그래서 어, 여러분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못한 게 좀 많아서 너무, 예, 좀 아쉬운데, 뭐, 무작정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내용을 뭐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일단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번 연도는, 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예, 시험 잘 보시고, 예,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